사실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이 우리 현대차그룹 사장단들과도 아주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생각하는데 또 우리 사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죠. 아니 실제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그거 궁금해할 거예요. 과연 현대차그룹 사장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분들의 고민은 뭘까?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어떤 좀 식견을 많이 빌린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뭘 제일 궁금해하시던가요? 저희가 궁금해하죠. 제가 궁금해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조금 이제 오래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이 친합니다. 임원분들하고. 시니어시니까 많이 예. 친하고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고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들, 현금이 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설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맨파워도 지금 남양연구소 같은 경우는 약 12,000명 정도가 단일 연구소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12,000명이 있어요? 네, 남양연구소는 제국이죠.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다 어떤 전공자실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 하면? 메케닉. 기계공학입니다. 기계공학.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12,000명이 쫙 포진이 돼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기술들은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네, 그렇죠. 알고리즘,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뭐 등등.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노조분들하고 자주 봐요. 그래서 노조분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아무리 구성을 봐도 기계공학에 기반에 있는 회사다 우리는. 그래서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도 아마 안 믿으실 거고 우리 소프트 회사로 거듭나겠어요 해도 안 믿으실 거예요. 결국은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자동차는 공유경제가 되든 전기차가 되든 자율주행이 되든 개체는 줄어듭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서비스로도 넘어가야 되고 같은 메커니컬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로보타이제이션. 네. 로봇은 기계공학하고 굉장히 교집합이 많습니다. 로봇을 뜯어보시면요, 우리가 육축자이도 로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육축자이도 그러면 6개의 마디에 액추에이터가 다 달려 있어요. 잠시만요. 아까 이제 뭐 서비스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되는 간에 자동차 대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올해 초여쯤인가요? 그 타스 2.0이라는 보고서 3.0. 예. 3.0이었나요? 아, 3.0이었구나. 저는 2.0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TAAS 트랜스포테이션 애저 서비스. 애저 서비스. 그 타스 3.0 그 리포트를 혹시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이투자증권 뭐 사이트라든 이런 데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 이야기를 좀 이어가시죠. 타스 3.0이라는 게 버전 3.0이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AAS, 애저 서비스. 네. 그러면 결국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테슬라가 최근에 얘기하는 로보택시로 인한 테슬라 네트워크하고 똑같습니다. 그 모빌리티 개념을 넘어서서 트랜스포테이션. 그렇죠. 왜냐하면 모빌리티는 보통 사람이 이동하는 걸 유럽에서는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로지스틱스, 현대자동차도 승용사업부, 상용사업부가 있죠. 근데 물류도 지금 보면 쿠팡이니 아니면 뭐 신세계닷컴이니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주부분들은 좀 이제 남편 출근하고 딱 보시면 아마 도로의 상당 부분이 다 1톤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제 로지스틱스가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기본적으로 기사가 없습니다. 자, 근데 기사가 없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 택배 배송원들이 잔뜩 앉아 있다. 이게 무인화가 됩니까 이게? 네? 운전만 안 할 뿐. 그렇죠. 예, 배송은 해줘야 되니까 뒷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CES가 매년 아마 조금 있으면 CES가 온라인으로 하겠지만요. CES 매년 제가 챙겨서 가서 되게 꼼꼼히 봅니다만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집 문 앞까지 가는 물건을 갖다 주는 지금 쿠팡맨 네.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우체국 택배원 이런 분들이 갖다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율주행차에 잔뜩 타서 앉아 계시다면 이건 무인화가 아니죠. 그래서 무인화의 연속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이 나오는데요. 그 처음에 휠타임 로봇, 바퀴형 로봇이 나오다가 지금 렉 타입, 즉 다리로 그래서 4족 보행, 2족 보행 아니면 다족 보행. 얼마 전에 그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네, 그게 세계 1위의 회사죠. 네. 그래서 이제 스팟 미니라는 로봇이 등에 네. 왜냐면 4족 보행 로봇은 등이 있어요. 등. 이 등에다 물건을 이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도요타도 이 팔레트에서 로봇이 나와서 배송을 하는 모습 보여줬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컨티넨탈의 큐브라는 자율주행차가 앞에 이제 애니보틱스라는 유럽 로봇 회사가 만든 애니몰이라는 로봇이 사실 배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도 다이내믹 밴이라는 자율주행차에 디짓1이라는 로봇이 결국은 배송을 하는, 결국은 모든 자동차 업체가 꿈꾸는 건 뭐냐, 무인화의 연속성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로봇을 제휴를 맺거나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혼다는 어떤 로봇 만들죠? 아시모. 그 되게 오래됐죠, 아시모. 그렇죠. 그리고 또 이족 보행. 네. 그 다음에 THR3라고 또 도요타도 로봇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만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로봇 회사, 자동차 회사들은 다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DOF, 이 관절은요, 안에 모터, 엔코더, 리듀서라는 세 가지 조합이 액추에이터라는 걸 이루어요. 마디마디마다. 그러니까 모터, 감속기, 또 엔코더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서버 모터라는 거는 정확히 얼마나 몇 도나 돌아가는지를 아주 미세하게 측정하는 센서가 뒤에 붙어 있어요. 이게 엔코더거든요. 네. 이렇게 붙어 있어야, 예를 들면 7개의 축이 예를 들어 이 커피를 집어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이 보이는 대로 가서 그냥 집으면 되잖아요. 이 7축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이 컵까지 도달할 텐데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AI가 없으면 로봇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코딩을 해서 몇 미터 몇 센치 가서 손을 줍혀라라는 명령을 지금 다 따로따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AI는 편한 게 뭐냐면 가서 그냥 잡고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계하고 달라지는 거죠. 자, 다시 종합해 보면 자동차 업체들이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기본으로 했을 때 로봇, 그 다음에 UAM,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똑같은 모터의 회전력을 가지고 하늘을 날게 만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야, 배터리 회사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나 아니면 모든 엔진이 모터로 바뀌고 구동계통이 결국 전동식으로 바뀌게 되면 배터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동차가 시속 300km로 달리는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리고 배터리라든지 모터의 항속거리가 뭐 600km에서 한 1000km까지 가는 계속 확장이 됐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자율주행 돼? 전기차 굉장히 항속거리 길어졌어. 자, 그럼 이 기능을 뚝 띄어다가 로봇에 붙이건 UAM에 붙이건 항속거리 길어지고 힘 세지고, 그 다음에 자율비행,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우리 사무실에 레이아웃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받아가지고 피해 다니고 우리 책상 위에 녹즙 배달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로봇이. 자, 근데 이거를 중장비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산업 현장. 그렇죠. 오히려 더 쉽지 않나요? 그죠? 훨씬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속 한 40에서 60km 정도면 천천히 다녀도 되고 공간이 확보가 되고. 농기계는 농기계 더 쉽겠죠. 스마트팜. 예.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웨펀. 무기체계. 무기체계. 스마트 무기는요, 재래식 무기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번에 아르메니아하고 아르젠 쪽에 전쟁이 있었죠. 네. 근데 공격력 드론 가지고 전투 시설을 40% 파괴해버렸어요, 바로. 그러니까 공격하는 측에서는 인명사고 하나도 없었고 당하는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네. 자, 재래식 무기가 효과가 있던가요? 공격력 드론이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속수무책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육군의 병사가 얼마나 많으냐, 탱크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번에 탱크가 전부 다 드론에 무력화되는 걸 다 봤어요. 전 세계가 다 그걸 보고 마치 게임을 보듯이. 워게임. 자, 그러면 스마트 무기는 만약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재래식 무기 가진 쪽에서는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앞으로 국방력에서는 어마무시한 성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화 시스템이 하나 디펜스 이런 쪽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한화도 삼성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그죠? 삼성 탈레스, 삼성 예. 탈레스, 삼성 테크윈 뭐 전부 다 이게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한화 시스템 분 뵐 때마다 이 삼성의 스멜이 많이 느껴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이원물 출신이 삼성. 그러니까 삼성이 많으세요 일단.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한화 시스템이 최근 들어 수출도 잘하고 이 스마트 무기를 잘하는 거야? 라는 부분은 삼성과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 그 두산도 들어가 있죠, 그죠? 예. 두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한 어벤져스가 자이건 타이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화만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합병하고 나서 굉장히 제가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무기,
한국이 좀 있고 이미 대한민국 국방력은 세계 6위예요 지금. 네. 자타공인 6위인데 이게 스마트화되면 저는 몇 단계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라는 게 단순히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그뿐이 아니라 네. 스마트가 들어오는 순간 사실 다른 쪽들은 다 폐기가 돼야 돼요. 그 말씀하신 스마트라는 건 기존에 우리나라가 잘하던 어떤 뭐 메카닉 측면이 아니라 기계공학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까지 가미된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보면 인공지능 관련된 인재들 투자는 좀 어때 보이세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그 손정희 회장 우리나라 오셨을 때 대통령도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달라 했을 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조언을 해줬는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게 대비가 돼 있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안 되어 있죠. 저 안 되어 있는데 왜 저희가 희망을 느끼냐면 이해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레귤레이션이 못 따라와요. 이번에 데이터 3법도 나왔지만 자 테슬라가 왜 가공할 만하냐? 테슬라는 FSD, Full Self Driving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게 그 뭐죠? 오토파일럿하고 두 개 약간 혼재돼서 느껴졌죠. 네. 근데 오토파일럿은 그냥 옵션 없이 그냥 기본이에요. 네. 오토파일럿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ADAS. 네. 그러니까 차선 맞춰주고 뭐 그게 가다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능은 없는 거고요. 근데 풀 셀프 드라이브는 그 용어에서도 제가 보기엔 좀 이제 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이게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맞아? 그래서 이 용어 쓰는 거 불법 아니야?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페이먼트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유료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FSD가.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 3단계 자율주행 정도가 아닙니다. 있는 그게 거예요? 3단계가 아니라 더 위로 확장성이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뭔가 업그레이드를 네,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으로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게 테슬라가 무서운 게 뭐냐면 도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조가 도조. 도장이라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태권 도장, 유도 도장. 네. 이 도장에서 연마하고 훈련을 하듯이 인공지능이 이 시스템을 계속 연마시키는 겁니다. 혹시 테슬라도 도조 시스템이라고 자기네가 말을 쓰나요? 테슬라의 시스템이 도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디지털 뉴딜도 데이터 라벨링에 알바생들한테 돈을 많이 줄 거예요 해서 비난이 좀 있었죠. 이게 뭐 디지털 인형 눈깔 붙이기 뭐 이렇게 비아냥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코딩하고 뭐 그렇죠. 하고. 대한민국의 신호등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사람이 막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자, 근데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는 테슬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 이거 너무 많은 이 사물들을 코딩하다 보니까 답도 안 나오고 인식률도 낮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맡겨보겠다였어요. 그래서 100%라는 공간이 있는데 처음에 데이터 라벨링 한 게 불과 얼마가 안 됐는데 네. 1년 동안 이 도조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봤대요. 네. 그랬더니 얘들 입장에 데이터 2.0, 아니, 코드 2.0. 그래서 AI가 계속 커지더니 이 영역의 80%를 차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팔레트 업체와 똑같습니다. 20%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뭐 하이웨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거의 완벽하게 구현해요. 네. 근데 이 80%는 뭐냐면 롱테일 리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야, 이 간헐적으로 툭툭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개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다 보니까. 근데 그 롱테일이라는 게 뭐냐면 꼬리가 쭉 이어지는데 갑자기 마을에서 강아지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갑자기 하늘에서 뭐 갑자기 드론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량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누워 있는 트럭은 또 얘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갖다 박은 거. 그게 왜냐면 거기서는 그 육교나 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면 길거리에 그렇게 정지된 차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얘는 그게 교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사람이 코딩한 거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 그렇죠. 근데 이 도조 시스템은 뭐냐면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런 롱테일 리스크를 한 번도 메이크업 해갔다는 거예요. 그걸 80%를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네. 1년 동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그래서 얘들이 35억 마일 정도의 데이터가 모였어요. 35억 마일. 35억 마일. 네. 이게 2천만 마일짜리 지금 이제 이 구글 웨이모하고 벌써 몇 배 차이입니까, 그죠? 뭐 170배 차이 나나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워낙 많이 모았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것만 잘 훈련시키게 되면 향후 얼마 안에 완전 자율주행에 성공할 거야라고 보는 거예요, 얘들은.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아까 이제 한국에 AI 잘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네. 타다가 우리 몇 대에서부터 꿈을 포기해야 되죠? 1,500대. 1500대까지 했다가 이제 타다 금지법 나와가지고. 근데 타다가 원래 꿈꿨던 건 뭐냐? 이 타다라는 차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꿈이었단 말이야.
시작도 못 해봤네요. 근데 테슬라가 원래 상반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몇 대를 팔았냐면요. 7,000대를 팔았어요. 올 한 해 한국에서만 상반기에만 테슬라가. 그래서 뭐 국가 보조금 다 테슬라가 저기 한다는 얘기도. 근데 테슬라가 왜 대단하냐면 테슬라의 이 소비자들은 최근 들에 미국의 어떤 경제 현상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팬덤 이코노미입니다. 팬덤.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난 믿어. 야, 내가 비록 위험하지만 내가 기꺼이 테스트를 해주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나 스마트폰 써라고 말 안 하고 아이폰 써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죠? 나 자동차 타는 게 아니라 나 테슬라 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팬덤 이코노미는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적자인데 믿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히어로물 만화에서 악당이 나타나듯이, 예를 들면 이 자기의 우상, 이 일론 머스크가 야, 우리 나의 목표는 이거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달성 못해서 악당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해낼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히어로이즘이라는 게 모든 좀 최근 들어 있는 팡 같은 기업에는 이 히어로이즘이 나타납니다. 영웅에 대한 어떤 팬덤 이코노미가, 예를 들면 이거죠. 스타벅스에서 다이어리를 나눠주는데 왜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출시하는데 그 왜 밤을 새서 줄 서 있어요? 난 소비자인데. 새로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커피를 다 똑같이 파는데 왜 스타벅스만? 이게 팬덤 이코노미예요. 이게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1%가 99%의 적자를 메이크업 한다는 게 팬덤 이코노미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풀셀프 드라이빙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야, 네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도 난 테슬라 믿어. 그리고 결국은 이 포타, 펌웨어에 대한 OTA가 결국은 내 차를 로보택시로 바꿔줄 거야, 앞으로는. 근데 그게 왜냐면 매일매일 OTA가 업데이트되면서 내 차가 바꾸기는 모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하고 그걸 경험 안 하고 밖에서 보시는 분들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테슬라가 얘기하는 건 뭐냐? 로보택시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되면 테슬라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겠다. 테슬라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차량인 앞으로 테슬라의 온디맨드로 호출하는 사람들한테 로보택시가 갈 거다.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원을 가공하게 되면 70원을 원 소유주한테, 30원을 우리 테슬라 네트워크에 받겠다. 지금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테슬라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기자님이 출근을 했어요. 야, 내가 24시간 중에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2시간 쓰고 22시간은 주차장에 있어요, 차가. 그러면 너 돌아다니면서 일해, 돈 벌어와. 타고 나서 이제 우리 딱 로비 쪽에 딱 내린 다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 이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이제 이 스위치를 활성화 뿅 시켜 놓으면 저희 네트워크에 뜨는 거예요, 그 차가. 지가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퇴근할 때쯤 되니까 두둑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통장에. 근데 그게 지금 뭐 모델 S, 모델 Y, 모델 3 이런 차 그대로가 가능한 거예요? 2012년도에 나오는 모델 S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1.0이 들어와 있어요. 소프트웨어 1.0, 하드웨어 1.0. 네. 근데 그걸 PCB 기판을 계속 교체하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뭐 메인보드나 뭐 이거 바꿔 끼듯이 램 바뀌듯이. 예.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가 지금 이제 3.0까지 나와 있죠. 짐 켈러라는 반도체 천재가 테슬라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 엔비디아하고 싸웠죠, 그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니네 GPU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니네 이렇게 나한테 행패 부릴 거면 내가 직접 만들겠다 했을 때 다 비웃었죠. 근데 이 실리콘밸리는 왜 대단하냐면 짐 켈러가 테슬라에 갔어요. 짐 켈러는 가는 데마다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 주문 생산하면 되는데 하드웨어 3.0이 풀 셀프 드라이빙 이제 3.0의 개념인데 이거를 삼성에 있는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짐 켈러가 디자인한 NPU를 2개를 집어넣어서 훨씬 더 고도의 연산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때 NPU 2개가 들어가면서 하드웨어 2.0 비해서 3.0은 21배 기능이 향상됐죠. 하드웨어 4.0이 내년 말에 나옵니다. 그게 TSMC에서 뭐 7나노 공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바꾸고 소프트웨어 2.0이 노조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 7.0? 소프트웨어 2.0. 2.0. 그게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이 직접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2.0 플러스 하드웨어 4.0이 만들어낼 미래가 로보택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매일. 자, 그렇게 돼서 테슬라 네트워크가 가동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버가 꿈꿨던 미래, 손정희 회장이 꿈꿨던 미래하고 같죠. 네. 자, 그리고 25,000불짜리 차를 만들겠대요. 그렇죠. 가격 파괴선. 거의 사장님의 가격 파괴선은. 근데 가격 파괴는요,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초고속 열차보다도 하이퍼루프가 훨씬 싸고요.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나사가 쏘는 회수 불가능한 우주선비에서 결국 회수 가능한 스페이스 X의 그 위성 런칭, 위성을 내가 띄우는 가격이 100분의 1이에요. 왜냐면 회수가 가능하고 그 팔레트에다가 지금 60개의 위성을 매달아가지고 한 방에 다 퍼뜨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는 거죠. 스타링크라는 지금 이 위성이 지금 25만 불짜리 위성이 60개 매달려 한 방에 돌린다니까요. 팔컨 9, 팔컨 지금 이게 결국 그겁니다. 지금 한 방에 60개씩 제가 위성을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 지금 LA 다운타운서부터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지금 이제 결국 보링 컴퍼니가 지금 땅굴 뚫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테슬라가 지금 이번에 배터리 때 얘기했던 25,000불짜리 차를 전 세계 쫙 깔겠다. 자, 근데 테슬라 네트워크 얘기했던 게 1년 전이죠.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11년만 이 차를 운행하면 3만 불을 벌게 해줄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25,000불짜리 차를 샀어요. 11년 동안을 쉽게 말하면 야 이거 1마일당 코스트가 18센트밖에 안 된대요. 전기료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근데 일부를 받는다. 그러면 남는 게 82센트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7대 3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마일당 우버는 2.5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다 좋은 테슬라 차인데. 그러니까 테슬라 내 차가 로봇 택시로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같이 공유하면은 뭐 11년 사이에 3만 불을 좀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25,000달러짜리 차가 나오면은 그 차로 11년 동안 3만 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봐도 이게 무슨 뭐 봉익임선자 같은 소리야 할 텐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테슬라가 생각하는 테라팩토리를 만들고 연간 2천만 대 차를 쏟아내겠다. 그걸 위해서라면 일반 자동차 업체 인수도 불사하겠다. 인도에 공장 짓겠다. 중국에 공장도 확대하겠다. 텍사스에 공장 짓겠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자 증자를 660조짜리 회사가 5조짜리 증자를 했어요. 5조면요 현대자동차 1조면 30만 대짜리 공장 땅, 공장 건물, 기계까지 다 들어갑니다. 1조면 정도면 30만 대. 그럼 곱하기 5 한번 해볼까요? 15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돈이 전혀 주식의 희석도 없이 증자를 할 때마다 5조가 뚝뚝 들어와요. 그게 불과 한 2달 전 얘기. 그렇죠. 3번 했으면서 증자를. 그 올해에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가 희석도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팬덤 이코노미가 뭐냐. 한국 같으면 현대자동차가 증자하겠다면 주가 폭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욕하고 삿대질은 난리 났죠 이제. 그렇죠. 그 돈 다 엉뚱한 데. 주가 좀 올랐다고 증자하냐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5조짜리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도요. 이 팬들이 야 성장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5조 정도는. 그 외신 보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테슬라는 컬트 주식이라고. 예, 정말 그 마니아층이 확실한. 근데 그거는 애플도 못지 않을걸요. 그렇죠. 애플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총 1위가 된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시가총 상위 사이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일반화시킨 게 아니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팬덤 이코노미, 그다음 네트워크 이펙트, 그다음에 아까 팔레토 법칙, 그다음에 롱테일 이펙트. 이게 전부 다 상위 업체들한테 버텨들은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최신 개념들이 많이 붙게 돼요. 우리가 지금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한테 진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 이 책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이제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쯤에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중요했습니다만 이제는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현대차그룹 사장단 만나서 많은 이제 조언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뭐 테슬라 끝없이 한번 몸을 담가보자. 같이 그러니까 팬덤이 될 수도 있는데 테슬라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교훈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 넓게 봐야 되니까. 자, O2O 이번에 코로나를 여러분 겪으시면서 집콕 아니면 소셜 디스턴싱 하면서 야 언택트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쿠팡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는 은행도 하세요. 뱅킹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연로하신 분들이 이런 어떤 온라인에 지금까지는 아유 내가 해서 뭐하노 그러시다가 안 하면 안 되겠거든요. 이제는.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시작이 어렵죠. 또 한번 써보시면은 편하죠. 그래서 O2O라는 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요.
자, 그래서 온라인의 핵심은 플랫폼입니다. 음. 자, 왜냐면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결국은 문. 자, 근데 이 보통 이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수요 공급이 막 들어와서 막 큰 장을 열죠, 그죠? 네. 배달의 민족은 수많은 이제 음식 고수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또 그걸 먹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들어와 있고, 쿠팡 같은 경우는 세계에 있는 물건들 다 아마존, 알리바바 다 마찬가지죠. 네. 그 심지어는 줌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내가 언택트를 해야 되는데 회사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불편해요. 근데 PT 자료도 보여주는데 PT를 띄울 수 있는 툴도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 제일 잘하는 녀석들만 살아남아요. 그게 온라인입니다. 네. 투의 개념은 사실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죠. 네. 이게 통신으로 따지면 5G, 포스트 5G, 6G, 아니면 지금 스타링크의 위성 통신. 그 다음에 페이먼트 시스템, 돈도 흐르죠. 네. 그래서 우리 핀테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플랫폼은 보통 페이먼트 시스템을 수반합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그냥 그렇죠. 길을 쓰고 지키고 있는. 그리고 오프라인이 그럼 뭘까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예를 들면 쿠팡에서 내가 이런 책을 하나 딱 주문을 했어요. 그 온라인 단계에서 나의 욕구. 네. 왜냐면 머슬로우 욕구 5단계에다가 이 3단계 자아성취까지 해서 8단계를 봐도 아무리 갇혀 있어도 제 욕구는 안 변해요. 생리적 욕구 때문에 그 휴지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푸드 딜리버리 하는 앱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과 만날 수 있는 게 플랫폼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어김없이 페이먼트는 어떻게 해요? 그 플랫폼이 어디서는 필요한. 결제를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일단 돈을 먼저 수취한 플랫폼이 툴을 가지고 야, 내가 돈 이거 줄 테니까 너 음식 저분한테 갖다 드려. 아니 이 물건 갖다 드려. 네. 그러면 물리적 공간입니다, 이제 이 오프라인은. 네. 그럼 누군가는 주문 딱 전송 받자마자 책 꺼내가지고 포장하거나 패키징하고 딱 라벨 붙이고, 누군가 던져서 제가 배송을 하고 책에다 집어넣어서 집화장 가고, 물리적 영역에서 뭔가 부산하게 막 움직이는데 네. 이게 수요 공급이 막 바뀌다 보니까 고정비를 줘서 이걸 내 정규직으로 넣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개념이 생겼죠? 긱 이코노미라는 게 생깁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노동력을 유연하게 변동시킬 수 있는 게 긱 이코노미인데, 이게 다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라이더들을 이용한 어떤 뭐 배달이 대표적이고.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야, 너 짜투리 시간에 이거 쓰게 되면 짭짤한 용돈 벌게 해줄게라고 시작했는데 뭐락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풀타임 잡으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고용된 사람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야, 나 이거 악덕 기업 아니야? 뭐 이러면서 결국 이제 이 법적으로 이게 제 생각에는 휴먼 노이즈, 거의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일단 반발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오프라인의 끝판왕은 뭘까요? 이 기술의 시대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끝판왕은 로보타이제이션이겠죠. 오프라인의 끝판왕은 로보타이제이션이다. 자,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사람을 결국 변동비화시켜서 했는데 이게 불법이래. 그러면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로봇으로 가자. 무인화로 가자. 이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결국 물류. 이런 것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세계 시가총액 10위 중에 7개가 뭐죠?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미 온라인은 결과가 나왔어요. 얘들은 네트워크 이펙트 때문에 더 커지고 더 커질 거다. 네. 앞으로 수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아마존이 약도 팔 거고 앞으로 스마트 의류도 하고 계속 이 플랫폼이 늘어난. 카카오가 모빌리티도 하고 뱅킹도 하고 이제 주식도 하고 여기는 웹툰도 하고 다 할 거다. 네이버가 소리 소문 없이 쇼핑을 했는데 갑자기 확 올라왔어. 네. 야,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구나. 밸류 계속 밸류를 줍니다. 2가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 아니면 지금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최근에? 사상 최고가죠, 뭐. 예. 비트코인을 단순히 디지털 금으로 보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록체인 1.0, 2.0, 3.0, 4.0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서부터가 이제 결국 이제 그 프로토콜보다는 이제 이쪽 레이어가 뭐냐면 이쪽에는 많은 컨텐츠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2.0, 3.0, 4.0으로 진화되게 되면 이 블록체인 자체가 인터넷이 돼요. 무오한, 아무데도 해킹할 수 없는 완벽한 형태의 인터넷이 됩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려면 10분에 한 번씩 바뀌는 이 블록에 주인장이 필요하죠. 이 주인장을 바꾸는 행위가 채굴입니다. 이 주인장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이루어지면 결국은 앞으로 해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벽한 보안에 대한 니즈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게 결국 오리지널인 비트코인에 다 옆에 서버를 갖다 붙으면서 생긴 아류작들이 알트코인이거든요. 다른 코인들은. 네, 알트코인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그 오리지널리티와 무호성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디지털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다 라고 생각되고요. CBDC, 뭐 센트럴 뱅크 디셀러레이팅 뭐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 가상 공간에서 너네 가상화폐 할 때 법정 화폐로 내가 바꿔줄게. 그게 이제 인민은행이 먼저 나온 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투라는 부분도 계속 그렇게 발달되는 거고요. 자, 오프라인은 자 그러면 가장 이 아마존이 이 온라인을 꽉 잡고 있는 녀석이 하고 있는 게 키바 시스템, 물류 자동화, 스카우트, 배송 자동화, 그 다음에 드론 회사 인수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드론 잘하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죽스 인수했죠. 죽스는 자율주행계 세계 미국에 한 3위, 4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죽스가 자율주행차 앞으로 하겠다라고 이번에 공개해서 떠들썩해졌죠. 왜 얘들이 자꾸 로봇 쪽에 관심이 있을까? 결국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O2O, 이 오프라인을 로보타이제이션하는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그럼 현대자동차, 테슬라를 어떻게 넣을 거냐? 자, 2차원 공간을 달리는 로봇이 뭐죠? 자율주행차요. 3차원 공간을 나누는 로봇이 뭐죠? UAV입니다. 무인기. 그 다음에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로봇이 지금 4족 보행 로봇. 쉽게 말하면 물리적 공간에서 뭔가의 작업을 하는, 지금까지 사람의 근력에 의존하던 거를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하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제가 봐도 부가가치는 상당히 창출된다. 그래서 그 코어 기술이 배터리, 모터,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 제어기라고 표현하는 뭐 IPM 같은 애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코어 테크놀로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훨씬 더 기능이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돼? 소재, 뭐 그래핀이라든지, 뭐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초전도에 관련된 기술들, 배터리, 고밀도, 전고체, 아니면 리튬 에어 같은 아주 미래 혁신형 배터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추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디달시의 로봇의 어떻게 보면 자유도,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다닐 수 있니? 예를 들어 어떤 로봇은 18시간 동안 다니는데 어떤 로봇은 5시간이면 배터리 끝난다. 그럼 당연히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로봇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배터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밸류에이션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2차원 공간의 자동차도 이제 내연기관에서부터 그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2030년 포트폴리오로 50%는 자동차, 자율주행이겠죠. 30% 어번 에어 모빌리티, 20%는 로보틱스로 만드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력 구성이 대부분 다 메커니컬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케이스, 커넥티비티, 초연결,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그 다음에 S, 쉐어드 앤 서비스, 공유경제,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 이 네 가지가 다 한 번에 컨버전스가 이루어지는 게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자동차의 미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실현되는 회사가 테슬라예요. 거기는 이미 하고 있고 현대차는 그거를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주가로 봤을 때는 기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가장 지금 성과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죠. 왜냐, 미국 빅3 주가가 애매합니다. 유럽의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푸조 시트로엥 주가가 마이너스입니다. 일본의 세컨티어, 마스다, 스즈키, 스바루 전부 다 주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거의 전통적인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 중에 주가 플러스 나고 있는 데는 현대차도 거의 상위에 껴있는 거예요. 기아차가 1등이고 현대자동차가 2, 3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주식시장이 정확히 필터링 했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나 니오나 샤오펑 같은 전기차의 자율주행을 잘하는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10배 이상씩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주가가 플러스 나기도 어려운 거죠. 왜냐? 아까 얘기했던 스트랜디드 에셋, 좌초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 중립은 2050년까지 각 국가가 달성해야 될 당위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다 선언됐고.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인류가 멸망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거 때문에 ESG라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ESG는 자, 이거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였는데 이거는 힘센 형들이 이렇게 투자 안 하면 너 안 돼라고 아예 방향을 정해준 거예요. 뭐냐? 100년 동안의 선진국들은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뿜어대면서 성장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머징 마켓 동생들이 그럼 나도 하면서 석유를 막 태우면서 성장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네. 너 나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머징 시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죠. 근데 뭐냐, 이 형님들은 뭐라 그러냐? 네가 탄소 뿜어대서 우리 인류가 멸망해. 지대로 그렇게 커놓고. 그렇죠. 근데 결국 뭐냐, 블랙락 아니면 결국 전 세계에 있는 이 자본을 움직이는 쪽에서 ESG에 합당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소셜하고 거버넌스 보죠. 화웨이. 네. 야, 너네 인민군 애들이 전부 다 가서 C-레벨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는 군대지 이게 무슨 기업이야?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국방부 산하 무슨 연구소가 화웨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네 보니까 다 스파이짓 하더라? 끊어.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앞으로 이쪽 투자하지 마. 너 이 포트폴리오 중국 산업 중국 빼. 하는 게 뭐냐. 방향을 결국 선진국이 정해준 거예요. 한국 국민연금도 50%를 ESG 추정해서 갑니다. 방향. 코로나 터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 미래 기술, 탄소 중립, 야 그건 뭐 난 몰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이웃들이 아파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화재가 나고 홍수가 나고 실제로 불편해요 우리가. 이건 속도입니다. 야 미래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야.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돼. 자 그렇게까지도 추상적이에요 둘 다. 그럼 실질적으로 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국가가 통화정책이 끝났어요. 이제는 각국이 재정정책을 하겠대요. 재정정책이 근데 좌초 기술에다가 좌초 자산에다가 돈을 투입할까요? 지금까지 그랬죠. 대출 연장. 네. 야 니네 힘들지. 근데 약간만 더 했는데 다 좀비 기업이 돼버렸어.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을 정도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에요. 자 그러면 재정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가겠어요? 정부가 이번에 명확하게 해줬죠. 2025년까지 114조나 되는 국고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쏟아붓겠어. 네. 이거 실제 정부의 재정정책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 자 그럼 볼까요? 기술은 2개, 디지털, 그 다음에 뭐 그린 혹은 탄소 중립 이런 2개 기술은 명확해요. 네. 그리고 이걸 돕는 게 ESG, 또 투자 이쪽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야 이거 미래가 먼 미래가 아니야. 지금 당장이야. 자 근데 이게 결국은 멍하니 있다 보니까 국가가 야 내가 돈 마중물 부어준다니까 이 114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조 바이든은 1.7조 달러를 네. 갖다 붓겠대요. 결국 다 마중물이 재정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굉장히 명확해지죠. 기술의 지향점.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우리 미국 천조국 미국 형님들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죠.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어떤 외국인들일까요? 10년 동안 미국에서 이 빵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걸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네. 야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이 주가가 PSR로 가. 네. 근데 한국에 왔더니 PBR, PR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디벨롭 선진 시장에서 10년 동안 재미를 보고 드디어 달러 약세에 이머징 마켓에 막 들어왔는데 한편으로는 야 이제는 이머징 마켓이 잘하고 있는 커머더티 그 다음 무슨 전통 산업 뭐 이런 것들이 될까? 아니면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이머징 마켓을 쭉 한번 보니까 한국이 그나마 미래에 제일 가깝더라. 그럼 밸류에이션은 우리나라에 한 10분의 1만 줄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땐 2배, 3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처음에 질문을 주셨을 때 밸류에이션 뭔가 좀 잣대를 좀 주시죠.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100배가 훨씬 큰 투자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번에 스마트하게 움직이셨던 게 뭐냐면 110조라는 돈이 사실은 주가 한 30에 70 레인지 정도에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여기서 왜냐면 1440까지 떨어졌다가 평균 단가는 한 2000 정도 좀 넘었는데 여기서부터 뭐 아시겠지만 2300까지 쭉 올라왔다가 지금 2700까지 한 400포인트 이상 외국인들이 올랐어요. 11월 달에. 그렇죠. 그럼 이게 캐피탈 게인을 엄청나게 이제 결국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네. 그냥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 110조라는 돈이 그때 제일 많이 들어온 평균 단가에 대비해서 지금 뭐 한 37%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계산하면 100조 들어와서 37조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해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1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이 끝물을 즐기려고 했나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 1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결국은 수익을 창출한 외국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의 전통 기업들 중에 좌초자산이 싸니까 걔들 사겠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기술적 지향점이 명확한 쪽은요. 일단은 용기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대신에 좌초 자산은 사실 너무 싸 보이는데 자칫 경기 민감주들이 터닝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갭을 좁혔다가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미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과거 산업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즉 가는 녀석들이 더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희 뭐 증권사들이 대부분 다 상고하저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왜냐면 베이스 이펙트라는 거는 사실은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깔끔한 게 전년도에 마이너스가 크게 났기 때문에 동기간 Y-on-Y, 전년 동기 대비를 하기 때문에 큰 폭플러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투자할 때 편하게 만들거든요, 마음을.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너 대출 연기, 만기 뭐 다 됐는데 또 연장시켜줄까 국가가 아니면 야 이제 정산하자. 이게 크레딧 문제거든요. 근데 크레딧 문제도 좌초 산업한테 이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면할 거냐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 또 한 번 연장할 거냐 모르겠지만 이게 좀비들한테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인데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좌초 자산이 마이너스 100이에요. 근데 성장 산업이 플러스 100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어닝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0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GDP 성장 안 하고 기업이 어닝 성장률 제로. 근데 밸류에이션 어떻게 될까요? 좌초 자산에 주는 밸류에이션과 성장 산업에 주는 밸류에이션. 양극화. 이쪽은 별로 안 줘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미 시가총액이 아주 줄어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 산업은 이렇게 커져 있죠. 여기서 1% 2% 올라가는 거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20% 되는 거하고의 민감도가 다릅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야 밸류에이션이 이렇게까지 높아지는 게 맞아. 근데 그 각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퍼지는 거야? 앞으로 모든 디바이스가 얼마나 배터리를 쓰는 거야? 배터리 미래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NCA 계열이 끝이야? 아니죠. 리튬 에어도 나올 거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했던 배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 지향점,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도 어떤 조언을 해볼까? 테크놀로지가 옛날에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윈텔 효과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애매해졌을 때는 신기술이 툭툭 튀어나와요 한 번씩.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신기술이 경제를 이끌고 갑니다. 지금이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탄소, 카본 뉴트럴리티, 이 두 가지 큰 축이 당분간은 시장을 견인한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이코노믹스를 견인하는 테크노믹스 시대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의 지도라고 제목에 써 있는 혹은 부제에 써 있는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건 출판사에서 이렇게 안 쓰면 책이 안 팔린대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고태봉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른 게 우리가 사실 그동안 어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기술의 변화, 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같이 어떤 경제적인 관점, 우리 산업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까지 쭉 이어서 한 번에 들으니까 진짜 와닿네요. 왜 부의 지도인지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 그 지도 어딘가에는 찍혀 있겠구나라는 이제 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걸 좀 다는 전달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 저도 꼭 구매를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이 책을 좀 자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나와주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집에 가라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를 들려주셔가지고. 또 이제 그 책을 쓰셨으니까 그 다른 뭐 채널이나 유튜브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주식초등학교에서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왜냐면 조금 더 그냥 자연스럽고 쉬웠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테일한 건 또 책 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자님도 저 유튜브 계속 잘 활성화되셔서 설비 투자를 더 하실 수 있는 이 플랫폼으로서의 좀 가치도 좀 받고 아무튼 예, 진짜 꼭 언젠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저희 채널이 또 커졌을 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